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Now party class step r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또 아리스티포스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리스티포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양 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거지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거지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지만 교양 없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인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다는 것과 인간성과 연관시켰네요. 예. 그러니까 거지에게 부족한 건 돈이지만은 교양 없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인간성이다.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말을 해줬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돌림무늬, 돌림바퀴, 돌림배치기, 돌림병, 돌림자, 항열자, 돌림잔, 돌림쟁이, 돌림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돌림무늬, 돌림바퀴, 돌림배지기, 돌림병, 돌림자, 항열 아니야? 항열자, 돌림짠, 돌림쟁이, 돌림춤. 자, 한마음이요. 한마음. 이거네요. 이거. 한마음. 우리는 한 가족.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활짝 웃는다. 한마음. 우리는 한 가족. 한 가족도 붙인가? 한 가족 붙여. 한 가족은 안 붙이는데. 한 가족은 띄어요. 한 가족. 온 가족,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한 목소리는 한 목소리는 붙네요. 한 목소리는 붙어요. 한 목소리. 활짝 웃는다. 이렇게. 한마음. 은계. 한마음. 우리는 한 가족.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활짝 웃는다. 됐죠? 그 다음에가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과일은 싱싱한 게 맛있어. 과일은 싱싱할 때 먹는 게 맛있어. 이렇게 할까?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띄고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과일은 싱싱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과일은 싱싱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지? 요거 있었는데 거기 최외 이거 제외라고? 제외 잊지 않고 찾아온 당신 소복처럼 마음이 시리다 이렇게 했네요. 제외 잊지 않고 찾아온 당신 소복 입고 있어 마음이 시리다 이렇게 하지. 제외 잊지 않고 찾아온 당신 소복 입고 있어 마음이 시리다. 괜찮네. 괜찮죠. 제외 잊지 않고 찾아온 당신 소복 입고 있어 마음이 시리다.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한 목소리가 붙는다고? 한 목소리 붙어요. 한 목소리 붙어요. 베레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안녕하세요. 베레짱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베레짱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니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베레짱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베레짱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네, 세실리아님, 교양 없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인간성이다. 네. 베리짱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세실라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네, 프랑기님, 베리짱님, 세실라님 안녕하세요. 한 목소리. 세실라님 제외 디카시 좋아요. 송호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소설을 해볼까 합니다. 네, 소설을 해볼까 해요. 흩어지는 표. 흩어지는 피.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은 것의 의미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마치 끝없이 빠져들 것처럼 그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본질을 떠올려 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과 믿음, 사랑이 생겨납니다. 오늘의 미션은 존재의 시원을 따라가며 작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천이나 종이를 골라 그 위에 물감을 뿌리기 기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수인은 에바와 주드에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티모스가 말을 꺼내자 수인은 하얀 도화지를 하나를 고른 다음 물감을 꺼내 팔레트에 짜고 나를 둘러싸고 얼기설기라 그래? 얼기설기 엉켜있는 뿌리에 대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주춤했지만 이내 거실 벽 중앙에 자리 잡던 드림캐치를 떠올렸다. 쟤는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이 빳빳했고 피부색도 갈색에 가까운데 반해. 나는 약간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피부색은 밝은 편이었다. 그것만 제하면 우리의 외모는 거의 비슷해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 유달리 색을 표현하는 단어에 민감했으며 동시에 피를 강조했다.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붉은색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촌 덕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삼촌은 피를 조금 잃은 것은 괜찮지만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절반 이상을 잃으면 죽는다고 했다. 삼촌, 그러면 피 색깔도 다 달라? 아니, 피 색깔은 다 같아.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눈동자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그런데 피가 같다. 피가 다르다. 그런 말을 해. 그건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뭐야? 유전자는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 세포가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 나중에 수학을 더 공부하면 알게 될 거야. 이 세포가 하나하나 모여서 한 사람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피가 아니라 유전자를 물려받아 색깔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제이와 내가 쌍둥이처럼 닮은 것도 피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주두가 똑똑한 것도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작은 키와 비쩍 마른 체구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유전자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조하는 피는 유전자였던 것이다.
어머니의 피부색은 우윳빛이었고 머리카락, 눈동자 색깔은 우리 일단 밤색이다. 사람들이 나는 엄마를 닮고 영을 엄마 아빠를 닮았대요. 삼촌이 그러는데 그건 다 유전 때문이라. 엄마는 누구를 닮았어요? 할머니 집안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인디언이었다고 해. 이 땅에서 인디언을 쫓아낼 때 다행히 이곳에 살아남았다.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 그런데 백인 소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낳았어. 그때 인디언과 백인 혈통이 섞이게 된 거란다. 인디언은 자연을 사랑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 백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다. 그래서 많은 인디언들이 다 죽었고 조상의 땅을 빼앗겼지. 인디언은 어머니처럼 생겼어요. 아니 잠깐만. 어머니는 책을 가져와서 인디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와 제이는 한국인, 인디언, 백인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은 거야. 저기 벽에 걸린 장식품이 드림캐쳐라고 하는데 되도록 내려오는 물건이라는 드림캐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운, 저 그물에 걸리게 돼. 인디언 조상의 이름은 네오티였는데 초원의 꽃이란 뜻이야. 하지만 어떤 여유에서인지 인디언에 관한 기억은 우리 가족에 사라져버렸어. 저 드림캐쳐와 레오티라는 미들 네임만 되도록 장례계 전에 내려오고 있어. 그럼 어머니 미들 네임도 레오티예요. 맞아. 그렇지만 이제는 물려줄 딸이 없어. 여동생이라도 하나 낳아야 할까. 그러나 나는 어머니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장남이 아니기에 받아야 하는 불리이게 대장녀가 아닌 탓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수 없는 시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딸로 태어났다면 좋았을걸. 나도 이도저도 아닌 둘째 아들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나도 그러면 저 드림캐쳐 놔주면 안 돼요? 왜 마음에 들어? 좀 여기를 따옴표로 해야 되지 않나? 따옴표로. 나는 엄마의 어딘가 인디언 유전자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엄마가 약속을 소중히 할 거라 믿었다. 나쁜 꿈은 모두 저 그물에 걸려 사라지리라 생각하니 어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비밀을 만들게 된 순간 비로소 나만의 특권을 갖게 된 셈이다. 드림캐쳐. 어머니에게서 다짐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빨간색으로 혈관계를 표현하고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색으로 드림캐쳐를 나타내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연한 하늘색, 연두색 등이 뒤섞인 수리의 그림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나지만
할머니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종종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셨죠. 할아버지는 일본 유학파 지식인이었대요. 전쟁 이후 진주에서 만났다고 해요. 북한에서 어릴 때 혼인했던 할아버지는 그곳에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재혼한 할아버지는 공산당 경력이 밝혀지는 바람에 수감 생활을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할아버지의 과거로 인해 아버지는 애초에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치를 따라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논성이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가끔 멍한 상태로 허공을 쳐다보는 할머니를 보면 전쟁은 정말 끝났을 가능성이 들어요. 사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강대국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불을 겨누고 한없는 사람들이 학살하고 또 이념이 다르다며 무참히 짓밟았어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했어요. 전쟁은 우리 세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조부모가 겪은 것이고 우리 부모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내 몸 어딘가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간혹 전쟁에 대해서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전쟁보다는 식민지의 경험이 더 큰 흔적을 남긴 듯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식민지와 전쟁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미국이란 먼 나라의 올시처럼 해야 되냐. 나라와 정착했고 한순간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여자는 어때야 한다는 한국에서조차 사라져가는 낡은 가치를 미국까지 들고 와. 어머니에게 가치란 것은 아마도 할머니 한계이겠지만 그녀는 미국 땅에서 김치 도시락을 싸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영어 단어 100개면 미국 사람들에 대한 A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당당하게 살았다. 자신감은 식민지도 전쟁을 모두 치러낸 데서 기인한 것이다. 수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나는 나의 뿌리가 되는 할머니의 삶을 조금이나 이해하게 됐고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껏 나는 박영수 여사를 평가절하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제 그림은요. 에바가 목소리를 가다듬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뿌리기에는 짙은 초콜릿 색과 갈색, 회색, 오렌지색, 계열의 물방울들이 흐릿해지다가 진해지거나 가늘어지다가 굵어지기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짐바브웨에서 태어났어요. 12개의 손가락을 갖고 태어난 그녀는 7살쯤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자마자 아이들이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학교에 안 가겠다고 버티며 울자. 할아버지 울자.
울자. 할아버지는 밥도 안 주고 창고에 가두었죠. 학교에 가면 웃음거리, 집에서는 갇혀있는 처지에서 어머니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침내 손가락 제거 수술을 받던 날 어머니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 손가락 느낌은 더욱 강하게 남았건 때로는 가렵거나 아프기까지 했대요.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가 백인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약지 옆에 또 하나의 손가락이 붙어있는 아기를 보고 소리 지르며 울다가 혼줄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다지증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곧바로 제거 수술을 시켰고 나는 한동안 그 손가락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외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모든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꺼져버리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충격이 컸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보통 사람보다 몇 개 더 갖고 태어나는 현상을 다지증이라고 해서 병으로 취급하지만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신성하기도 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가락이지만 아주 오랜 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만의 신호 같은 건데 한참 동안 그걸 저주라고 여겼어요. 에바처럼 흑인과 백인의 혼혈은 흑인들 사이에서 간혹 백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흑인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에서는 순수 흑인과 결혼을 강요하기도 한다. 에바는 접붙여진 손가락으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워크숍 비틀즈 Here Comes the Sun.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거든. 나는 비틀즈의 다른 곡을 허밍으로 불렀다. In My Life. 그렇다면 훨씬 어려운 곡으로 하지. 이건 정말 모를걸. 선원민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우리가 프리어그에 둘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의미를 담아 에바를 쳐다보자 그녀는 동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와 대화 사이에 이런 앞으로도 대화와 대화 사이에 이런 식의 연결 머리를 끼워 하면 좋을 듯
3명의 학생과 1명의 남학생이 차례로 우리를 안아주었다. 평상시라면 나는 이런 종류의 이벤트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포옹을 나누는 순간 이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졌다. 아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눈물 몇 방울이라도 맺혔을 것이지만 감정과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프리허그를 마치고 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내뱉은 거칠의 감사말과는 달리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인사였다. 때로는 몇 마디의 말보다 낯선 이와의 악수나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프리허그가 끝나고 에바와 난 동시에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주차장을 향해 두벅두벅 걸었다. 에바의 포옹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애정관계가 발전해 보기를 은근히 기대해 본다. 통해세 워크숍은 나를 정겨웠던 시간 속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동안 나는 마치 기쁨이나 즐거움의 시간이 단 1초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시큰둥하게 흘려보냈다. 과거에 뒤섞여 있는 어떤 기억도 떠올리지 않으며 마치 어제는 사라졌고 오늘은 오지 않을 것처럼 한 장씩 절망을 뜯어냈다. 그렇다고 그게 불행하다는 느낌도 없었다. 그런 감각조차 거의 무뎌졌기 때문이다. 서술의 흐름이 아주 좋다. 수준의 이런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무사히 매우 약한 듯 보인다. 정말 묘사 또 흘리고 늘려 그리고 묘사에 아기 새가 태어나면 부모는 둥지에 아기 새를 키우며 먹이를 물어다 주고 돌봐줍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미새는 아기새를 매몰차게 대하며 이소시킵니다. 자가 생기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루하루 행복 속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한숨을 쉬거나 울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그리고 여전히 무게를 가는 고뇌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새를 매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도화지와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이 있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사용해 여러분의 암울함을 새의 형상으로 나타내 보세요. 티모시의 말을 들으며 이번에는 제대로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시간과 맞닥뜨리다. 맞닥뜨리고 씹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상담과는 달리 아트 테라피 워크숍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티모시, 에바, 수이와 팀이 된 지금 마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출구를 찾는 미로 게임 같기도 했는데, 아직은 아트 테라피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유난히 새 그림을 좋아했다.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이면 새부터 그렸다. 어느 일요일 아침부터 새소리가 요란해 일찍 잠을 깼다. 새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뒷마당에 이르렀고 거기 아버지가 서 계셨다. 벌써 일어났어. 새소리 때문에 깼어요. 아빠는 뭐 하세요? 새 모이를 주고 있지. 굴뚝새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구나. 귀여운 새들은 아버지의 손바닥에 있는 부스러기를 열심히 쪼아먹고 있었다. 이게 굴뚝새예요. 아주 조그맣네요. 그런데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클까요? 굴뚝새는 소름이 맺혀서 그 아픔을 호소하느라 그런단다. 아픔이라고요. 그래,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아이들이 굴뚝새를 잡아 집집이 돌아다니며 용돈을 받는 풍습이 있어서 그래서 가여운 굴뚝새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당했단다. 한국에서는 굴뚝새에 관한 슬픈 전설이 있지.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 어떤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단다. 형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고 무엇이든 동생에게 주었지만 동생은 욕심이 많아 무엇이든 다 가지려고 했어. 그런데 형이 그만 정병에 걸려 앓게 되었어. 형은 세상을 떠나는 날 동생에게 가족을 부탁하며 눈을 감았어. 하지만 욕심 많은 동생은 정의 재산을 가로채고 조카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 겨울이라 애는 추위가 닥쳤는데도 불조차 떼지 않았단다. 큰 조카가 너무 추워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죽어서 굴뚝새가 되었다고 해. 아주 고약한 동생이네요. 하지만 형과 저는 사이가 좋고 우리 둘 다 마음씨 착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돌봐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쌍둥이들은 당연히 그럴 테지.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는 새들에게 한참 동안 먹이를 주셨고 나도 그 옆에서 아버지를 따라 손바닥에 빵 부서기를 올려보았다.
오이를 쪼아먹는 귀여운 부리가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감각을 느끼며 색깔 없는 울음을 보았다. 그 뒤로 자그마한 몸뚱이에 커다란 서름을 담은 굴뚝새는 내게 고통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서도 굴뚝새의 등장이 단벌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소설 어느 대목에서 상징으로 나타나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원래 불구시단 할머니는 한두 살 되던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자의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제이와 나는 쌍둥이 유모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쌍둥이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제이와 나를 동시에 부르면 쌍디야라고 했고 가족 모두를 소집할 일이 있으면 야들아, 야야들아 라고 했다. 그 한마디면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 앞에 집 앞이야 했다. 그날 또 할머니는 쌍디야 라고 큰 소리로 오리로 지렸다. 할머니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고 사이사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삼촌을 불렀다. 척척박사 삼촌이 주로 할머니의 잔시물을 도맡아 했지만 삼촌이 없을 때면 제이가 할머니의 비서가 되었다. 쌍디 너그 글 읽을 줄 알제? 할머니 저는 조금 말고 영어는 잘 알아요. 물론 나도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는 있지만 받침 있는 글자는 헷갈려서 괜히 안다고 나섰다가 할머니한테 핀잔만 들을까봐 한 발 불러섰다. 둘째로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에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잘 가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었다. 그러면 제이 네 할매한테 이 찬송가 좀 가르쳐줄 수 있나? 눈이 영 침침해서 못 읽겠다. 내 할머니 이 노래가 신이 나고 좋더라. 십자가 군병들아. 읽어볼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게 싸우라. 제이는 천천히 읽더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놀랍게도 깨끗하고 고운 목소리가 제이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제이가 간혹 노래를 흥얼거린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빠져들 만큼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적은 없었다. 제이 스스로 뭔가 홀리고 추한 듯 같은 모습이었다. 눈이 휘둥개진 할머니가 물었다. 제이 이 노래 아나? 내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배안기 안고 배운 적은 없어요. 아우 그야 신기하네. 그거 그만하고 이거 불러봐라. 다른 찬송가를 찾아 제이 앞에 이 노래도 알아요. 해봐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내 영혼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할머니와 나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다. 대발견도 아무 대박. 형 노래하는 거 어떻게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지. 교회랑 한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조건이고 나보다 11달 더 배웠다는 건데 잘은 몰라도 제2의 노래 실력은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만 확실했다. 할머니가 퀴즈를 내듯 찬송가를 이것저것 불러보라고 하자 제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 찬송가를 척척 불러댔다. 제이가 가진 천재성이 그날 할머니의 주문으로 튀어나온 것이었는지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제이는 음악 신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버지는 장손을 딴따라가 되게 할 수 없다며 실은 내색을 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제의를 끌고 할머니의 주 무대인 한국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그러니 하며 들어보자던 사람들은 모두 제이의 노래에 감탄했고 교회의 지휘자로부터 제이는 탁월한 목소리를 지닌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저는 판정을 받았다. 제이는 기타를 치는 아버지와 삼촌의 어깨너머로 혼자 악보 보는 법을 익혔다고 했다. 목사님은 제이에게 성가대 활동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네, 집사님, 제이에게 성가대 활동을 제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시면 노래 연습시키고 성가대와 같이 무대에 세우도록 합니다. 딴따라 운하다 아버지는 목사님의 제안에 고집을 꺾고 마침내 제2의 성가대 활동을 시작하겠다. 세상에서 제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행복과 축복을 거머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장손이라는 위치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 제이는 고운 목소리와 음악 재능까지 지녔다. 아버지와 삼촌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었지만 길 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 숨어있던 천재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제이는 본격적으로 성악과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교회와 학교에서 대표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나도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이와 같은 재주는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음치는 아니었지만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열심히 불러도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노래를 부르는 달란트는 주어지지 않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고 제이는 장남의 권위와 책임감, 의젓함에 더해 천상의 목소리까지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저 제이의 기가 막힌 노래 실력과 멋진 양복을 부러워할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으로 불공평했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잘못을 위치며 형이 가진 것을 갖게 해달라고 거듭하기를 반복했다. 형처럼 나도 장손이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뛰어난 재주 한 가지를 갖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해주세요. 어린 나의 기도, 부러움과 질투 같아서 간절함을 담았고 불가능을 바라며 끝도 없이 여겼다. 학교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이는 까만 양복에 하얀 옷만 있었지. 그리고 남의 넥타이까지 근사한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다. 제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시원하면서 달콤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며 마치 민트 초콜릿 향이 풍겨 나오는 것 같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몸집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이 위성에 열광했다. 그날 아주 특별한 날이었고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아침부터 분주했다. 부활절이라 학교 교회와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예배를 본 다음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한국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조안을 제외한 가족 모두는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겼다.
아니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라고 말하곤 했다. 교회의 파티를 위해 각자의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하기로 했고 우리 집은 잡채를 해가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손으로 잡채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주도 있다. 교회에서 먹어야지. 손으로 그렇게 집어먹으면 안 돼. 내 어머니. 그렇게 대화하며 나는 마지막으로 한 움큼 잡채를 집어 돌아섰다. 주도 나 좀 봐. 머리에 젤을 바르고 양복을 입은 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말쑥해 보였다. 와, 진짜 대단한데. 이 옷 마음에 들면 나중에 너 입어. 정말. 제이는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었고 갖고 싶은 것을 나눠주었으며 노래를 부르는 법과 글을 읽는 법, 계산하는 법까지 모두 가르쳐 주었다. 심지어 제이는 장남의 특권이나 자신이 지닌 재능까지도 공유하려 했지만 내가 자격 미달이거나 능력이 부족해 가질 수 없을 뿐이었다. 제이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가대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 미국 교회에 딸린 부속 건물을 교회로 사용했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본교회에서 미국 사람들과 합동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가 바로 그 큰 무대에 선 것이다. 나는 제이의 표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최대한 목을 앞으로 뺀 다음 눈을 크게 떴다. 반주가 흘러나오자 제이는 긴장한 듯 했지만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고르고는 노래를 시작했다. 자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약간 거북하다. 가가 꼭 등장할 조명은 오로지 제이를 향해 내리비쳤고 제이의 청하고 엄결 없는 목소리가 천장을 뚫고 천상에까지 닿을 것처럼 흘러나왔다. 제이의 선창이 끝나고 성가대 합창이 이루어졌다. 홀린 듯 그들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황홀한 것이 부활의 기쁨인지 음악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한 합창이 교회 전체를 울렸고 예배를 더욱 성스럽게 했다. 제이의 표정은 여전히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나는 제이와 형제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마치 내가 무대에 선 것처럼 들뜨고 긴장되었다. 다음 곡의 반주자가 흘러나오자마자 제이는 고개를 까닥거리며 박자를 맞추며 기다렸다. 그런데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았다. 왜 제이가 노래를 시작하지 않는 걸까? 기침 소리 없는 침묵 속에 기다림이 계속되던 어느 순간 마이크를 꼭 쥔 채 옆으로 기울어진 제이는 그대로 무대에 쓰러졌다. 이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제이에게 뛰어왔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이를 따라 뛰쳐나가자 할머니는 내 손을 거칠게 잡아챈 다음 빠른 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구급차가 와서 제이를 실어간 이후 할머니와 나는 교회에 남아 잡채를 먹었지만 마치 고무줄을 씹는 것처럼 질근거렸다. 제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제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이가 없는 몇 달 동안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일을 혼자서 해냈다. 제이 없이 학교 가기, 제이 없이 밥 먹기, 제이 없이 교회 가기, 제이 없이 차 타기, 제이 없이 놀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제이가 없는 방에서 혼자 잠드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거실에 있는 욕실 바로 옆방, 삼촌방은 그 맞은편에 있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걸쳐 앉아 항상 책을 읽어주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 하나만 남은 방에서 제이와 나는 그 빛에 의지하며 주로 제이가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는 쪽이었다. 나는 제이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아침이었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제이가 없는 방에서 제이를 기다린 동안 나는 잊힌 아이가 되었다. 할머니는 거의 교회에서 지내다시피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대로 병원에서 제이를 돌보았다. 제이 없이 학교에 간 첫날 할머니는 밥과 김치, 달걀, 김으로 도시락을 싸주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따돌림과 놀림을 당해야 했다. 아이들은 고린내가 난다며 코를 막고 욕을 해댔다. 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몹시 상했고 할머니한테 샌드위치나 핫도그를 싸달라고 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기라 클 때 빵 쪼가리 먹고 어찌 사면 안 된다. 더는 김치 도사를 들고 갈 수 없었던 나는 방 안에 도시락을 숨기고 학교에서는 쫄쫄 굶은 채 집에 와서 도시락을 처리했다. 그렇게 뒤죽박죽이 된 시간이 흘러갔고 끝이 보이지 않던 기다림은 어느 날 제2의 귀환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건 단지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제이는 원인과 병명을 알 수 없는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제이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다. 제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옆으로 돌아간 제이의 입은 기괴한 얼굴 영상이 만들었고 뻣뻣하게 굳은 양 손가락은 마치 나뭇가지가 뻗친 것 같았다. 제이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으며 수학질을 할 수도 걸을 수도 학교에 갈 수도 없었다.
제 얼굴과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앙당거려 뒤틀렸고 아는 단어의 수도 줄어들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말과 기억을 잃어가는 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동자만은 유독 더 투명해지고 깊어졌다. 나는 형의 지위를 물려받아 새로운 장손이 되었지만 정작 기대했던 관심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투명인간이 되어 몇 날 며칠을 혼자 보낸 적도 있었다. 그들은 제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리라는 기대에 전부를 걸었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제이에게 매달렸다. 모두의 관심은 아픈 형에 쏠려 있었고 나는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위해 뒷걸음질 치며 사막을 걷는 순례처럼 빨리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일세처럼 높은 골짜기에서 메아리라도 들으려 산지기처럼 나는 외로웠다. 할머니와 제이가 남았다. 삼촌은 미시간주에 있는 대학 전액 자격선으로 간 뒤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멀기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삼촌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했기에 거리를 두는 편이 현명하기는 했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학교 가는 날이 좋았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는 최선의 관심을 보였다. 표정이 나쁘거나 새로운 물건을 들고 가는 날이면 아른 채 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은 제이를 중심으로 돌고 나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갖지 못했다. 제이 누워 잔다. 할머니는 심지어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며 제이가 깰까봐 노심초사했고 제이를 돌봐주는 메리는 종일 제이의 배부터 시중을 들어주었다. 제이처럼 후천적으로 장애가 오면 가족들은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에 낙담하고 불행해진다. 똑똑하고 활달한 모습을 기억하는 가족들에게 의사소통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움직임마저 어려워 기저귀 차야 하는 지경에 이른 제이를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영벌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기능이 약해지고 어디가 아플지 미리 걱정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1년, 1, 2년 더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희망을 걸며 그가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서로를 다독거리다가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며 서로에게 분노의 칼을 들이밀었다. 형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희가 갑자기 아기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저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의 신이 닿는 곳에 놓인 물건을 죄다 들어보였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아니라면 그거를 젓고 급기야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달려왔다. 왜 세이를 건드노? 제이지지.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타박을 줬다. 할머니가 고양이 인형을 집어들어 향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금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더니 억울하였지만 참아야 했다. 감정을 표현해봤자 더 거친 비난이 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형이자 장손이어서 지금은 아기가 되는 바람에 제이는 더욱더 많은 특권을 누렸다.
가끔은 제이가 자는 시제기를 자고 제이의 유모차를 타고 싶다는 유치한 단계까지 생각이 미친 적도 있었다. 제이는 어떤 상황에서처럼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그렇지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먹는 자신이 싫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음악을 들었다. 삼촌이 떠나며 삼촌의 방은 내 자리가 되었다. 그나마 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유한이 되었다. 어차피 혼자일 바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구석에 주지근 듯 찌그러져 있는 편이 나았으니까. 병명을 알 수 없는 제의 죽은 병으로 인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미친 듯이 발방으로 헤매고 다녔다. 할아버지 해법은 새벽기도와 철학기도였다. 어머니는 돈을 버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았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어머니는 자신이 번 돈으로 제이가 낳기 위한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툭하며 화를 냈다. 제이를 대할 때의 아버지는 일상 누구보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정성을 보였지만 제이의 방에서 나오는 순간 돌변에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제이가 아프면 시계바늘은 제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나마 교회가 없었으면 어떠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이는 교인의 입맞춤과 포옹을 받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제이 곁에서 나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이 시절 나의 가장 큰 고민길은 어떤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불행해서도 안 되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어덩쩡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말을 걸기 전까지 침묵하고 웃는 말에 짧게 답하며 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연기에 집중했다. 그것만이 내가 제2의 특권을 강탈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에서 우리 식구를 초대한대요. 어머니는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바깥으로 돌며 상황을 피하려 한데 반해 마사지와 침 점수사까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제2의 상태를 알리고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한 달에 2번씩 사회복지사가 무료로 방문했고 주 정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서 2밤이나 자고 온다니 상상만으로도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제이가 쓰러지면 그의 여름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에 있는 판타지 월드에 가기로 했다. 여행을 코앞에 두고 제이가 쓰러졌고 그 뒤로 여행은 그냥 동네 놀이터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에 보낸 어머니의 편지가 채택되어 사흘간 판타지 월드에 초대받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볼을 꼬집어 보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가도 진흙탕에 빠진 우리 가족의 찰나의 달콤한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심정이 왔다.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할머니와 어머니, 나, 제이 이렇게 넷이서 가게 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 친절한 안내방송과 기내식,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 모두 신기했고 감탄이 절로 나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하얀 리무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루해질증, 판타지 월드 초대는 눈길을 바꾸는 바꾸게 하고 매우 특별한 배치. 알다운 여성이 우리에게 왕건과 가운을 내어주었다. 할머니는 엄마야 무시라 연발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다. 나는 빙빙 도는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전혀 무섭거나 어지럽지 않았다. 멋진 옷을 입은 남성이 내 손을 잡아주고 어디를 가나 곁에 붙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내가 부러운 듯 쳐다봤다. 제이는 유모차에 누워 이 모습을 바라보다 나뭇가지 같은 양손을 가가스로 부딪혀 소리를 내며 웃었다. 형, 나도 나하고 같이 하나만 타보자. 제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이를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제일 쉬운 걸로 제이와 하나만 같이 타보고 싶었다. 문득 제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복을 입은 멋진 남성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해적마에 마차에 올랐고 나는 행복해하는 제이를 보며 어린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밤 제이와 나는 꿈의 궁전에서 궁전님의 키스를 받으며 잠들었다. 이 순간이 허상이고 아침이면 싱그루처럼 사라질 것 같았지만 암울한 어린 세상에 잠시 내려앉은 밝은 빛에 취해 나는 오래도록 꿈꾸고 싶었다. 내 기억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처럼 황홀한 경험은 없었다. 환상의 세계도 역시 제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주어진 시간에 전념했다. 제이의 유모차를 밀며 제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었다. 제이는 이유식 같은 것만 먹을 수 있었기에 나는 제이 앞에서는 과자나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물론 제이가 그런 것 따위를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 할머니가 본다면 형은 다 죽어가는데 혼자 우거우거 처먹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욕할 것이 뻔했다. 그렇게 몇 번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은 뒤로 나는 세상의 기쁨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새 들어가면서 나는 어쩌면 나도 제이와 같은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유전이라면 언젠가 내게도 괴로움이 닥칠 것이다. 그때부터 종종 제이가 겪는 경험을 나도 느끼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를 잃어버려 한참 헤매거나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옷이나 이불에 실려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 호흡이 곤란하고 밥을 삼키고조차 힘들어서 결국 의사를 찾아야 했다. 내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가 내린 진단은 애정 결핍으로 인한 퇴행이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 병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줄곧 제이를 따라했다.
싶었고 제이가 되고 싶었다. 쌍둥이는 각자 거울과 같다고 했다. 아일랜드 쌍둥이도 그럴까. 제이는 나를 보며 자신을 어떻게 느낀 것일까. 마침내 제이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내 몸도 핏기를 잃고 차가워질까. 제이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나의 세계는 어두운 정령의 지배를 받고 나는 공평하지 못한 햇볕이 내리는 바깥을 버리고 안개로 뒤덮여 부유스러운 안으로 침잠했다. 22분이야. 여기까지 해야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 동안 집에는 할머니와 제이가 남았다. 벽면 앞에서 제이 중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미든지 사파를 해먹어 다녔다. 할머니의 법은 새벽 했는데 여보 얼마만인가 모처럼 들어보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였다. 여기요. 에바의 새 하얀 공작이 나는 와있다. 왜 자신의 상처를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새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어렸을 때 동물원에 자주 갔어요. 차를 타고 2시간가량 가야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줘. 화려한 공작도 있으면 하얀 잣대가 훨씬 멋있어 보였거든요. 나중에 행공장은 이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손가락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하얀 공작새였어요. 날지 못하는 데다 다른 공작과 달리 하얀색이라 비정상이란 취급을 받았지 않아요. 마치 나처럼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데 태어났다고. 내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20살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손가락 발가락 모두 이렇게 맞냐고. 그게 제 경우는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는 나를 보자마자 놀래 도망쳤대요. 20살 청년이 뭘 알았겠어요. 에바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왜 자신의 고난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는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았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엄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감추거나 포장한 채 살아간다. 가시가 돋은 아픔은 건드리지 않고 슬픔은 독에 묻어 맨 마지막 꺼내 먹으려 한다. 화려한 가면을 쓰고 침묵에 발을 묶고
접근 이태로운 종족들은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지도 노래 부르지도 않으며 하루를 살아낸다. 여리고 부드러운 날개나 장엄한 날개 혹은 순백의 날개로 통증을 감추고 울렁거리는 지층의 괴음을 들으며 심산한 영혼을 달리며 시간의 신전을 떠돌아다닌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있습니다.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자,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